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제가 특별히 비싸고 좋은 걸로 골랐어요. 의기양양한 며느리가 내민 선물 상자 안에는 손톱만한 양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40년 전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잔인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급 호텔에서 열린 사돈의 화려한 칠순 잔치. 시어머니는 바로 그 양갱을 들고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부인, 진짜 축하 선물은 이걸로 받으셔야지요. 단 하나의 양갱으로 시작된 40년 묵은 악연과 지독한 복수의 서막.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박서윤의 깊은 한숨이 명품 가구로 가득 찬 친정집 거실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어머니 윤명자가 쟁반에 받친 찻잔을 들고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 무너질 일 있니? 왜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 우리 귀한 딸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니네. 윤명자가 찻잔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아, 엄마.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박서윤이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번 주말이 시어머니 칠순이잖아. 도대체 뭘 해드려야 될지 감도 안 와. 백화점 가서 고르는 것도 귀찮고 말이야. 호들갑 떨기는 돈으로 드리면 가장 편하잖니? 윤명자가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 나중에 태연 씨가 알면 신경 안 썼다고 뭐라 할 게 뻔해. 박서윤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아, 진짜 귀찮아 죽겠어.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신 분이라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원. 바로 그 순간 윤명자의 입가에 독사처럼 얇고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교묘하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내 시어머니 옛날부터 양갱 좋아했어. 양갱이나 하나 사다 드려. 옛날부터? 옛날이 언젠데? 우리 시어머니 양갱 드시는 거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박서윤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좋아해, 그 양반. 엄마 말 믿고 한번 사드려봐. 윤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양갱을 좋아하신다고 그래. 엄마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서윤이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로 반박하자 윤명자의 목소리가 귓속말처럼 나직하게 깔렸습니다. 백화점 옥련당에서 파는 거, 그 아주 비싸고 귀한 양갱 말이야. 좋아한다니까? 옥련당? 거기 엄청 비싸잖아. 손톱만 한 거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거 아니야? 박서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비싸고 귀하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것이었습니다. 한 세트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사다 드려. 한 세트? 그 조그만 걸로 괜찮을까? 너무 적지 않아? 칠순 노인이 그걸 자리에서 다 먹겠니? 아니면 누구랑 나눠 먹겠니? 윤명자가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포장도 기가 막히게 해주니 선물로는 아주 제격이지. 나이 들면 단계 땡겨. 너네 시어머니한테 딱 어울리는 선물 아니겠어? 정말 그럴까? 엄마가 추천하는 거니까 믿어도 되겠지? 단순한 박서윤은 금세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활짝 웃었습니다. 복잡한 고민이 단번에 해결된 것 같아 후련해 보였습니다. 그럼 시어머니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거야. 윤명자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오정숙의 조촐한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거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오정숙의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수 부친 전과 간 무친 나물, 밤새 푹 고아낸 갈비찜이 낡은 교자상 위에 빼곡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요란한 목소리와 함께 박서윤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제가 왔어요. 아이고, 서윤아. 어서 오너라. 부엌에서 음식 손질을 하던 정숙이 황급히 달려 나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모료 어머님. 당연히 와야죠. 서윤이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어머님 선물.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선물은 무슨, 내 얼굴 본 것만으로도 좋은데. 정숙이 손사래를 치며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뭘 좋아하실까 얼마나 고민했다고요. 백화점 가서 비싸고 좋은 걸로 골랐어요. 박서윤이 잔뜩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슴을 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성의가 고마워 옅은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포장지를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금색 리본이 스르륵 풀리고 고급스러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값비싼 비단보에 쌓인 작은 양갱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옥년당이라는 금박 로고와 함께 말이죠. 순간 정숙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화사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양갱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낯선 사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부엌에서 음료를 내가던 아들 강태현이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정숙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양갱 상자를 조용히 식탁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양갱 싫어하세요? 제가 괜한 걸 사왔나? 눈치 없는 박서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좋아해. 아주 오래전엔 좋아했지. 정숙이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양갱이 아닌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고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정숙의 칠순 잔치가 남긴 찜찜한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시 숨을 돌리던 정숙의 낡은 휴대전화가 짧은 알림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하나뿐인 아들, 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장모님 칠순이세요. 바쁘시겠지만 시간 괜찮으시면 꼭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장모님도 서윤이도 어머니 오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그곳에는 윤명자 여사 칠순 기념 연회,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 화면을 든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직한 한숨과 함께 읊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윤명자, 그랜드 하얏트 호텔, 여전하구나. 수십 년 전의 기억처럼 그 이름 석자가 정숙의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명자의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반짝이는 천장 아래 사람 키만한 화환과 값비싼 꽃 장식이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초대된 하객들은 저마다 최고급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었죠.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로 정숙이 들어섰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마기를 끝내고 온 듯 여러 번 세탁하여 반질반질해진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온몸에서 풍기는 소박하고 정직한 분위기는 금박과 비단으로 치장한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가 윤 여사님을 칠순으로 보겠어요. 너무 젊어 보이셔. 연회장 중앙에서 주인공인 명자가 곱게 지은 한복을 입고 하객들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순금 팔찌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서 있던 딸 서윤이 문 쪽을 쳐다보다가 흠칫 놀라며 엄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저기 어머님 오셨네. 서윤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명자가 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 정숙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감추고 앞에 있는 하객에게 우아하게 웃어 보이며 서윤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저런 옷차림으로 여길 올 생각을 다 하고.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린다고 했는데 귀엽고 괜찮다고 하시더니 창피하게 정말.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됐어. 신경 쓰지 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단다고 티가 나겠니? 그냥 딱 저게 어울려. 명자가 멸시가 가득 담긴 눈으로 정숙을 쏘아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은밀한 경멸과 동의를 읽으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부인, 칠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 멀고 굳은 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명자가 입으로는 반가운 척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투명한 유리벽이라도 있는 듯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옆에 서 있던 서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입구 쪽에서 번쩍이는 옷을 입은 다른 하객이 들어오는 것을 본 윤명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숙의 손을 탁 놓았습니다. 그녀는 정숙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방금 전의 차가운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활짝 웃으며 새로운 하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귀한 걸음 해주셨네요, 정말. 순식간에 홀로 남겨진 정숙의 곁으로 며느리인 서윤이 다가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안쪽 테이블에 우선 앉아 계세요. 제가 나중에 갈게요. 그 말은 이따가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 더는 서 있지 말아달라는 뜻임을 오정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대답 없이 며느리가 가리킨 연회장 구석의 테이블로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빼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의 소란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무대 중앙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웃고 있는 명자를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칠순을 맞은 윤명자를 소개하고 모든 하객이 잔을 들어 축배를 제의했습니다. 윤명자 여사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화려한 축배로 한껏 달아오른 연회장의 분위기 속에서 잠시 후 모두가 기다리던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요란한 소개와 함께 거대한 7단 생일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케이크 앞에 서서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자가 촛불을 끄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던 찰나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그녀는 인파를 뚫고 케이크 앞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웅성거리던 연회장은 순간 정적이 흐르고 모든 시선이 불쑥 나타난 정숙에게로 쏠렸습니다. 정숙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들고 온 양갱 상자를 화려한 케이크 옆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거대한 케이크와 대비되는 작고 초라한 상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촛불을 끄려던 명자가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숙은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까지 지으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축하 선물은 이걸로 받으셔야지요. 사부인의 지난 세월을 가장 잘 기억하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며느라가가 제 칠순의 귀한 선물이라 가져왔던 양갱이라 저도 사부인께 꼭 드리고 싶었지요. 양갱 상자를 본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선물이 양갱? 칠순 선물치고는 너무 초라한데. 그 순간 명자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옥년당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린 듯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명자가 정숙을 똑바로 노려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아직도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니? 징글징글하네 진짜 천박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식간에 뱀 같은 도끼가 서렸습니다. 천박한 게 누구인지. 세월이 지나도 똑같네요, 사부인. 세월도 세월이고 고친 곳도 많으셔서 제가 못 살아봤었는데 서윤이가 준 양갱으로 기억이 났지 뭐예요. 오정숙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혹시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연회장의 하객들이 이제는 대놓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축하의 자리는 순식간에 추악한 대립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명자가 양갱 상자를 부서져라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 일은 다 지난 일 아니었니? 오정숙은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윤명자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며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은 잔혹했던 칠순 잔치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들 태연은 3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둘의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딸 서윤의 신혼집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새 가구 냄새와 함께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집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네. 우리 딸 시집 잘 갔구나. 명자가 고급스러운 소파를 손으로 쓸어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연 씨가 인테리어 감각이 진짜 좋아. 내가 가구는 다 골랐는데 태연 씨가 배치하니까 훨씬 살아나더라고. 서윤의 얼굴에는 행복한 신부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거실을 한 바퀴 빙 돌며 사위의 안목을 뜯어보듯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역시 우리 서윤인 나 닮아서 인물은 최고야. 엄마 닮긴 엄마 다 고쳤잖아. 이놈이 기집애가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 서윤이 농담 한마디를 던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커피 타줄게. 잠깐만 소파에 앉아 있어. 명자가 소파에 앉으려다가 거실장 옆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온통 반짝이는 컬러 웨딩 사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명자는 그 낡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자애로운 표정의 중년 남성이 서로에게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명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을 눈앞으로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봐. 이 사진 속 이 여자 누구야? 왜 이 사진이 너네 집에 있어? 그 목소리에 서윤이 커피 잔을 든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무슨 사진? 서윤은 명자의 손에 들린 액자를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어머님이잖아. 시어머님 젊었을 때 사진.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얼굴 위로 상견례에서 보았던 사돈, 정숙의 현재 얼굴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의 고된 삶과 모진 세월에 찌들기 전 맑고 순수했던 젊은 시절의 정숙. 명자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정숙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막연하고 불쾌한 기시감의 정체가 이제야 끔찍한 확신이 되어 그녀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정숙, 오정숙. 하도 늙어가지고 내가 못 살아봤네. 명자의 입에서 저주처럼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아니, 애써 지우고 살았던 40년 전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배신했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내까짓게 감히 내 금지옥 옆 외동딸의 시어머니가 된 거야? 명자가 사진을 다시 증오스럽게 쏘아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어머, 니네 시어머니 젊었을 땐 그래도 지금보단 낫네. 명자가 경멸을 담아 내뱉었습니다. 엄마랑 동갑인데 많이 늙으셨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 순간 40년 전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정숙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바로 돌아가신 정숙의 어머니가 딸을 위해 만들어주던 달고 부드럽던 그 수제 양갱의 맛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이자 정숙이 온전히 누렸던 따뜻한 모정의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내몰렸던 명자에게 친구의 손에 들린 그 달콤한 양갱은 언제나 선망이자 지독한 질투의 대상이었죠. 자신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누리던 정숙의 해맑은 얼굴이 떠오르자 명자의 가슴 속에서 뒤틀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자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짙게 번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양갱. 최고급 옥년당 양갱으로 내 천박한 추억을 짓밟아 주겠어. 그녀는 그때부터 정숙에게 최고의 굴욕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 정순의 칠순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 서윤을 이용해 가장 우아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것이었죠. 칠순 잔치가 파국으로 끝난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른 새벽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정숙은 홀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뒤편 상자와 장부들로 가려진 작은 사무실에는 낡고 육중한 금고가 세월의 무게를 이고 서 있었죠. 그 안에서 그녀가 꺼내든 것은 돈다발이 아닌 묵직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생선 비린내와 억척스러운 땀방울로 맞바꾼 부동산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지만 그녀는 이 시장의 골목골목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이자 이제 곧 휘두르게 될 칼자루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이 계약서 첫 장을 쓸어내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시장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자 그녀의 오랜 동료인 황 사장이었습니다. 황 사장 나야. 오정숙. 정수가. 웬일이야, 이 새벽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수화기 너머에서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윤명자라는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윤명자? 그건 또 누군데 그래? 내 사돈이야. 그 여자 남편 사업체, 숨겨둔 재산까지. 파낼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파내서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봐줘. 정숙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쓰든 사람을 쓰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돈 걱정은 붙들어매. 정수가, 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지?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나 처음 본다. 보통 일이 아닌 모양인데. 걱정스러운 황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부탁이야. 최대한 빨리 알아봐줘. 전화를 끄는 정숙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과 냉철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연의 신혼집에서는 잠 못 이룬 부부의 갈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눈가가 벌개진 채 소파에 앉아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태연 씨, 당신 어머니 정말 이상해. 아니, 무서워.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피해자인 것처럼 호소했습니다. 어제 그 행동 봤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인데 그걸 우리 엄마 면전에 대고 그렇게 던져버릴 수가 있냐고. 태연이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벌이시다니. 나도 정말 당황스러웠어. 당황? 나는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서윤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완전히 충격받으셨어.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칠순 잔치를 이렇게 망쳐버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도대체 뭐지? 결국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태연이 완전히 그녀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야. 어른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실망스럽다. 서윤은 남편의 동조에 힘을 얻어 눈물을 닦는 척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결국 우리가 피해자잖아. 나는 정말 당신 아내로서 시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얼굴도 못 보겠어. 알았어, 서윤아. 울지 마. 내가 오늘 어머니 찾아뵙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장모님께 사과하시라고. 태연이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태연이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보며 정숙은 말없이 찬물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정숙이 찻잔을 내어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서윤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차를 따르던 정숙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보기에도 이 애미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니? 어머니도 어른이시잖아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셨어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서윤이 입장이 뭐가 돼요? 저도 난처하고요. 태연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정숙의 가슴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이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없이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알겠다. 앞으로는 조심하마. 그리고 장모님이랑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옛날 일이다. 네가 알아서 좋을 것 없어. 정숙이 찻잔을 채워주며 담담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태연이 돌아간 후 정숙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찻잔을 든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편을 바랐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들조차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복수는 오롯이 자신이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황 사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윤명자 남편 회사 정보 구했음. 내일 오전에 보자. 정숙은 그 메시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아주 오래전, 무려 40년 전에 찌는 듯한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 의류공장의 넓은 작업장 안, 수십 대의 재봉틀이 일렬로 늘어선 가운데 젊은 날의 정숙과 명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앳되고 맑은 얼굴이었지만 하루 종일 쏟아지는 일감과 싸우는 고된 노동에 두 사람의 눈빛은 벌써부터 흐릿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따르르르릉. 그때 벽에 걸린 낡은 벨이 공장 전체가 떠나갈 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긋지긋한 소음을 이기는 유일한 소리, 바로 점심시간을 알리는 해방의 벨이었습니다. 노동에 시달리던 공장 전체에 안도의 한숨이 파도처럼 흘렀습니다. 아,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네. 명자가 재봉틀에서 벌떡 일어나 굳어있던 허리를 두드리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나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감각이 없어. 정숙이 얼굴을 찡그리며 가느다란 손목을 연신 주물렀습니다. 나도 그래. 어제 야근까지 한 게 무리가 됐나 봐. 이놈의 공장은 사람을 기계 부품으로만 생각한다니까. 명자가 정숙의 어깨를 툭 치며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퀴퀴한 공기를 벗어나 쇠난간으로 된 계단을 올라 공장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뜨거운 햇볕과 회색 도시의 빌딩 숲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해방구였죠. 저마다 그늘을 찾아 도시락을 펼치는 사람들 틈에서 정숙과 명자도 구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숙이 도시락 한쪽에서 고이 쌓은 작은 보자기를 보물처럼 꺼냈습니다. 명자야, 이거 먹어봐. 기운 날 거야. 보자기를 열자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손바닥 크기의 달콤한 양갱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양갱이다. 이거 어디서 났어? 월급날은 아직 멀었잖아. 명자의 지친 눈이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젯밤에 만들어주셨어. 내가 요새 통 힘이 없어 보인다고 특별히 팥을 쑤어서 만들어주셨어. 정숙이 양갱 2개를 명자에게 건네며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먹을게, 정숙아. 명자가 양갱을 받아들고는 냉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팥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고된 노동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너희 엄마 손은 정말 보약이야, 보약. 그치? 우리 엄마가 만든 양갱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숙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도 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양갱을 아껴 먹으며 명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있지. 나중에 우리가 돈 많이 벌면 너랑 꼭 옥련당 양갱도 사 먹을 거야. 옥련당? 그 백화점에서만 판다는 엄청 비싼 곳? 응.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양갱이래. 신문에 나왔어. 언젠가 우리 힘으로 꼭 사 먹어보자. 약속. 명자는 달콤한 양갱을 천천히 씹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꿈을 꾸는 정숙의 순수함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에게는 정숙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런 평범한 행복과 모정이 지독한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아, 너는 참 쉽게 만족하는구나. 명자가 무심코 속마음을 내뱉었습니다. 뭐가? 아니야. 그냥 이런 작은 것들로도 행복해하는 게 신기해서. 정숙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왜 작은 거야? 우리 엄마의 정성이 담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인데. 그날 저녁 퇴근 후 두 사람은 공장 앞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이 뜨거운 찻김 너머로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명자야, 우리 내일부터 적금 붓자.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같이 작은 옷가게라도 하나 차리는 거야. 이렇게 평생 공장에서 재봉틀만 돌리며 살 수는 없잖아. 가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그건 그냥 좀 더 예쁜 공장일 뿐이야. 나는 이런 냄새나는 동네를 벗어나서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는 진짜 부자가 될 거야. 한 달 후 공장에 최신형 수입 재봉틀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번쩍이는 은색 몸체를 가진 고가의 기계였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나와 기계를 소개하자 동료들이 모두 그 주위로 몰려들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와, 저게 말로만 듣던 그 기계구나. 진짜 좋아 보인다. 저 기계 한 대 값이 우리 1년치 월급보다 비싸다던데. 명자는 그 기계를 바라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마치 주문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그녀는 은빛으로 빛나는 몸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화려하고 정교한 기계를 보니 낡고 기름때 낀 자신의 재봉틀과 초라한 현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옆에 선 정숙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 열심히 살아서 뭐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과 여전히 초라한 우리 꼴,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재봉틀이나 돌리고 있잖아. 정숙이 명자의 날카로운 말투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야, 너 요새 왜 그래? 예전 같지가 않아. 무슨 일 있어? 예전이 뭐가 좋았다고. 가난하고 힘든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향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친구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질투와 욕망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친구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안쓰럽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녀는 변함없이 어머니가 싸주신 달콤한 수제 양갱을 가져와 명자의 손에 쥐어주며 순수하고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우정에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월요일, 평소 같았으면 재봉틀 소음으로 시끄러웠어야 할 공장 전체가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부산하게 오가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불안한 수군거림이 번져나가던 그때 작업장 전체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공장장의 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원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작업장 중앙으로 집합하도록 하세요. 반복합니다. 전원 집합. 정숙과 명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재봉틀에서 일어나 작업장 중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장장이 잔뜩 굳은 얼굴로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공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주말 동안 독일제 수입 재봉틀의 핵심 부품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품은 매우 비싸고 암시장에서 높은 값에 팔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정숙은 눈앞의 상황에 너무 놀라 친구의 미세한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장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더욱 엄해졌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의 급여에서 손해액을 똑같이 나누어 차감하든지 아니면 이 공장 전체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원 해고란 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절망적인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두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범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숨어 떨고 있는 명자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모두가 퇴근하고 홀로 남아 야근하던 그녀는 그날 CCTV 고장 소식을 경비원에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려한 도시의 불빛, 잡지에 나오는 멋진 옷과 가방,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던 독일제 재봉틀은 마치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악마의 유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공구로 정교한 부품을 뜯어냈고 미리 알아본 암시장 업자에게 그것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어온 돈은 땀 흘려 일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수십 배가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공장 전 직원을 절도 공모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공장장의 마지막 엄포에 명자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정숙과 함께 옥상에 올라왔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너 괜찮아? 아침부터 얼굴이 너무 하얘. 어디 아픈 거야? 정숙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래.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그런 몹쓸 짓을 했을까? 자기 하나 살자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정숙의 순수한 분노가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자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자수하여 모든 것을 잃든가, 침묵하여 모든 동료를 나락으로 밀어넣든가. 그녀는 지옥 같은 선택지 앞에서 괴로워하다 결국 가장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명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탈의실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정숙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판 돈의 일부와 증거로 남겨두었던 부품의 포장지 조각을
정숙의 옷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처럼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꼭 여기서 벗어날 거야.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닫으며 악마에게 영혼을 팔듯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약속대로 공장 보안팀이 모든 직원의 사물함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정숙의 사물함 차례가 되었을 때 명자는 일부러 그녀의 바로 옆에 서서 불안한 척 연기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정숙의 옷가지를 뒤지던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보안 요원이 사물함 안쪽에서 비닐에 싼 돈뭉치와 정체불명의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공장장이 그것을 낚아채 확인하더니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건 사라진 부품의 포장지가 맞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로 쏠렸습니다. 정숙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입이 얼어붙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나왔는데 어딜 발뺌이야. 공장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명자가 정숙 앞으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정숙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정숙아, 말해봐. 네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친구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죄책감과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역겨운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명자야, 나 정말 아니야. 제발 나 좀 믿어줘, 응? 정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나는 널 믿어, 정숙아. 당연히 믿지. 하지만 이 증거는 어떻게? 명자가 고개를 떨구며 비극의 주인공처럼 흐느꼈습니다. 그 교활한 연기에 주변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정숙이가 범인이었어? 착한 줄만 알았는데 겉보기와는 완전 다르네. 어쩐지 말이 없더라니.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였어. 정숙은 가장 친한 친구마저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눈물을 흘려주는 친구를 보며 적어도 명자 한 사람만은 자신의 편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결국 정숙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공장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에서 명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자결하는 태양 아래 공장 정문 앞에 모든 직원들이 죄인이라도 심판하듯 모여섰습니다. 공장장이 단단히 팔을 붙잡은 정숙을 사람들 앞으로 거칠게 끌고 나왔습니다. 모두들 잘 보시오. 도둑은 우리 공장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공장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애타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비난만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죠.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야. 쯧쯧, 염치도 없이 아직도 발뺌을 하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비난이 정숙에게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두려움과 배신감에 정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명자는 사람들 뒤편에 숨어 슬픔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한 채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앞으로 나서서 친구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정숙의 눈이 간절하게 명자를 찾아냈습니다. 명자야, 너만은 내 말을 믿어줘야 해. 제발. 정숙이 마지막 남은 희망을 담아 애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명자는 죄책감에 고개를 돌려 친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가장 잔인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썩 꺼져. 공장장이 정숙의 낡은 가방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가방이 터지면서 얼마 되지 않는 옷가지와 짐들이 먼지 구덩이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흩어진 짐들을 울면서 주워 담았습니다. 서러운 울음소리가 공장 앞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초점 없는 눈으로 공장 정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명자는 조용히 몸을 돌려 공장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저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명자가 문을 닫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잔이가 평소에 정숙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수상한 점을 제보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공장장이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약속한 포상금이야. 명자가 두 손으로 공손히 그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묵직함. 그 안에는 자신의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명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며 거짓을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은 쫓겨난 공장에서 멀어지며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길가의 낡은 벤치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엄마한테는 창피해서 못 가겠어. 정숙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명자는 포상금을 가방 깊숙이 넣은 뒤 곧바로 시내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백화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눈부신 상품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1층 식품관,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가게의 간판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년당. 정숙이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꼭 같이 가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최고급 양과자점이었습니다. 명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진열장 안에 보석처럼 전시된 양갱들이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싼 양갱 세트로 주세요. 명자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손님. 프리미엄 금박 세트는 10만 원입니다.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가격이었지만 명자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상금에서 돈을 꺼내 값을 치렀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를 받아든 그녀는 공장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멀리 공장 앞 벤치에 정숙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깨를 떨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자가 양갱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양의 양갱들이 금박 장식과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자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진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이 맛이구나. 명자가 황홀경에 빠진 듯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정숙이 그토록 동경했던 꿈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은 단순한 과자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맛이었고 친구를 배신하고 얻어낸 비정한 성공의 첫 번째 전리품이었습니다. 명자는 정숙의 작은 뒷모습을 안주 삼아 양갱을 하나씩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 내려갔습니다.
아주 희미했던 죄책감은 달콤함 뒤에 밀려오는 묘한 우월감에 완전히 녹아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정말이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처럼은 살 수 없어. 그녀가 마지막 양갱 조각을 입에 넣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옥년당 양갱은 명자에게는 성공과 신분 상승의 달콤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정숙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단 하나, 어머니의 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안고 집으로,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집 앞에 세워진 구급차와 절망적인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정숙의 어머니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엄마,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정숙은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는 자신을 외면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세상의 유일한 편이었던 엄마마저 잃었습니다. 그녀는 하늘 아래 기댈 곳 하나 없는 완벽한 고아가 된 것입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도둑질을 해서 쫓겨난 애라는 끔찍한 소문은 이미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도시의 모든 잠이 깨기 전인 새벽 4시부터 장이 서는 거대한 수산시장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일하겠다고? 정말 할 수 있겠어? 이 일이 보기보다 훨씬 고되고 험한데. 가게 주인은 어린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발 일만 시켜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살을 애는 듯한 비린내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생선들을 맨손으로 정리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목이 쉬어라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무거운 생선 상자를 몇 번이고 날랐습니다. 자, 싱싱한 고등어.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고등어. 어느새 정숙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왔던 손은 마디가 굵어지고 온몸에는 비린내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게 뱄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시장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정숙은 자신을 아껴주던 한 청년과 결혼하여 아들 태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갓 돌을 지났을 무렵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정숙은 슬퍼할 틈도 없이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태연아,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게 키워낼게. 어린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정숙은 눈물을 삼키며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단순히 생선만 파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시장의 흐름과 돈의 길목을 읽는 천부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가 곧 망할 것인지, 어느 자리가 목이 좋은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죠. 어느 날 옆 가게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내놓은 것을 보고 그녀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가게 정말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믿지는 장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그럼 괜찮으시다면 이 가게 제가 인수하면 안 될까요? 정숙이 수년간 모아온 쌈짓돈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가게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정숙은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는 주변 상가들을 헐값에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새벽마다 생선을 파는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장 일대 상가 여러 채를 소유한 아무도 모르는 숨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명자는 친구를 배신하고 얻은 돈을 미천 삼아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조각해 나갔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세련되게 손질하고 촌스러운 옷들을 모두 버리고 잡지에 나오는 배우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말투와 걸음걸이, 차를 마시는 손짓까지 상류층 사람들을 흉내내며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중년의 사업가 박 사장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명자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박 사장이 그녀의 미모와 우아한 태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명자가 수줍은 듯 웃으며 우아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잠시 피아노 학원에 다니며 젓가락 행진곡이나 겨우 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완벽했죠. 몇 달 후 명자는 박 사장과의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공장 시절의 과거는 완벽하게 세탁하고 교양 있는 사업가의 아내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딸 서윤이 태어난 후 명자는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서름을 딸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예쁜 공주님으로 살아야 해. 명자가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발레, 영어 등 명자 자신이 동경했던 모든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가지만 이제는 수십 개의 상가를 관리하는 막후의 건물주였습니다. 명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사교 모임에 참석하며 우아한 사모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어느 날 정숙의 아들 태영과 명자의 딸 서윤이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엄마, 나 사귀는 사람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윤이 명자에게 태연을 소개했습니다. 명자는 무엇보다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 그래? 어떤 집 아들이니? 아버지는 뭐 하시고? 같은 시각 태연도 정숙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예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들뜬 얼굴을 보며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마음을 훔쳐간 아가씨는 어떤 사람일까? 두 집안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그 누구도 40년 전의 지독한 악연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엇갈렸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다시 삐걱거리며 맞물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파국으로 끝난 칠순 잔치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황 사장과 시장 근처의 낡고 허름한 찻집,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의 온기마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로 이 계획이 확실한 거야? 황 사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마른 침을 삼키며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확실해. 윤명자 남편 회사, 그 건설사는 곧 부도가 날 거야. 정숙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주거래 은행의 대출은 한계치를 넘었고 우리가 손을 쓴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씩 계약을 끊고 있어. 아니, 그런데 너는 대체 어떻게 이런 회사 내부 정보까지 알아낸 거야? 돈을 썼지. 황 사장이 상상도 못할 아주 상당한 돈을. 정숙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모레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할 거야. 그럼 그걸로 끝이지. 앞으로 일주일 내로 완전히 무너질 거야. 며칠 후 정숙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명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결정적인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던 가장 큰 프로젝트의 발주처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명자가 남편의 서재로 달려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정말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니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은행에서도 방금 연락이 왔어. 대출 연장을 거절한다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일주일 후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집과 차, 별장과 예금까지 모든 자산이 은행에 압류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명자가 은행에서 날아온 붉은 글씨의 압류 통지서를 들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친정집으로 서윤이 넋이 나간 얼굴로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집도 차도 아빠 회사도 전부 다 빼앗긴 거야. 엄마도 이젠 모르겠다. 명자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저주라도 내렸나? 아무 일 없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와? 엄마 돈 없으면 나 생활비 모자르단 말이야. 서윤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거실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남편 태연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저주를 퍼부은 게 분명해. 서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왜? 칠순 때 그 눈빛 봤잖아. 분명히 우리 가족한테 끔찍한 원한이 있는 거라고. 당신은 그것도 몰랐어? 서윤아, 진정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로. 태연이 당황하며 아내를 달랬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명자 가족이 살던 성처럼 화려했던 고급 저택이 결국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집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과거에 아끼던 후배나 동생이라 부르던 이들에게 연락해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사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이 은혜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어디를 가나 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거절뿐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경매 당일, 법원 경매장에는 욕망에 찬 눈빛을 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명자와 서윤은 경매장 가장 뒷자리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절망적인 표정으로 경매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가 15억 원의 저택입니다. 경매 시작 가격은 12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장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2억, 13억, 15억. 자신들의 삶이 걸린 숫자가 무심하게 오고 가는 것을 보며 명자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한쪽 구석에서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숙이 그 모든 과정을 차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억 나오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의 최종 선언이 망치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8억? 도대체 누가 이 집을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 정숙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피 맺힌 복수의 첫 번째 막이 그렇게 완벽하게 내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경매가 끝난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처럼 느껴졌던 명자의 저택은 이제 곧 빼앗길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와 서윤은 거실 소파에 넋이 나간 채 앉아 법원에서 날아온 붉은 글씨의 명도소송 통지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서윤이 간신히 입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우리한테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걸었대. 명자가 통지서를 테이블 위로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사람들을 보내 강제로 집행한다고 나와 있어. 한 달? 그 짧은 시간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서윤아, 너네 집이라도. 안 돼요. 집 좁아 터졌는데. 서윤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한 달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법원에서 예고한 강제 집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저택 앞은 법원 집행관들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 그리고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문에는 빨간색 경고장이 붙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든 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명자와 서윤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현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명자가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어서 비켜주십시오.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뒤로 저택의 정문이 스르륵 열리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장에서 보던 허름한 옷차림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정숙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손에는 품격 있는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시장의 생선 장수가 아닌 기품 있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오정숙? 명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귀신이라도 본 듯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두 모녀 앞으로 다가와 들고 있던 가방에서 경매 낙찰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놀랄 것 없어.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니까. 서류 위에는 인쇄된 활자로 선명하게 오정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서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이 집을 18억에 산 거였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이렇게 놀랄 일이 생기는 법이지. 정숙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두 사람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악착같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자신의 인생이자 자부심이었던 이 집이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였잖아, 정수가. 그때 생각해서라도
정숙이 무너져 내린 명자와 넋이 나간 서윤을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나는 그날 그저 네가 나를 모른 척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네가 제일 잘 알겠지. 아무튼 갈 곳이 없으면 내가 특별히 제안 하나 할까? 그 말에 집행관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1년 이 집 별실에서 계속 살아 대신 우리 집 청소, 빨래, 가정부로 일하는 거야 어때? 그러고 1년 뒤 작은 빌라라도 하나 얻어줄게. 그 제안에 명자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이제는 세입자, 그것도 가장 어둡고 축축한 별실 세입자가 되라는 선고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아, 정수가? 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너무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한테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데 이게 왜 너무해? 정숙의 눈빛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서윤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굴욕감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님, 대체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숙이 그 모습에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정한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왜냐고? 글쎄, 그녀는 두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천천히 뼈저리게 알게 될 거야. 명자의 집이 경매에 나오기 일주일 전 정숙은 황 사장을 통해 40년 전 자신을 경멸하며 등을 돌렸던 공장 동료들의 행방을 샅샅이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황 사장에게서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가 네가 찾던 김영이라는 사람 찾았다. 정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 시내 변두리에서 작은 슈퍼를 하고 있더라.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떠나서 혼자 사는 것 같아. 주소 보내줄게. 다음 날 정숙이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영희 슈퍼라는 간판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중반의 초췌한 여성이 먼지 쌓인 계산대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앳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분명 김영희가 맞았습니다. 영희야. 정숙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김영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기품 있는 여성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세상에 정말 너니? 그래, 나야. 오랜만이다. 두 사람이 수십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김영희는 정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둑이라도 터진 듯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흐흑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뭐가 그렇게 미안해? 그때 40년 전 공장에서 내가 다 봤어. 명자가 내 사물함에 몰래 뭔가 넣는 걸 내가 봤다고. 그 고백에 정숙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날 밤 명자가 아무도 없는 탈의실에서 내 사물함을 열고 있었어. 종이에 싼 돈이랑 웬 포장지 조각 같은 걸 내 옷 안쪽에 깊숙이 숨겨 넣더라고.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날 내 사물함에서 그게 나왔을 때 나는 알았어. 명자가 너한테 일부러 누명을 씌운 거라는 걸. 정숙이 앞으로 다가가 김영희의 양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왜? 무서웠어. 그날 이후로 명자 눈빛이 변했거든. 꼭 뱀 같았어. 내가 입이라도 뻥긋하면 나한테도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나도 그때 너무 가난했어. 김영희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명자가 나한테 돈을 줬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픈 내 동생 병원비라도 보태 쓰라고. 내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모른 척하라고. 그 순간 정숙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희야, 방금 한 말. 처음부터 다시 똑똑히 말해봐. 정수가 제발 부탁이야. 나는 지난 40년 동안 도둑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그 한마디에 김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40년간 묵혀두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부품을 훔친 사실부터 정숙의 사물함에 증거를 심고 자신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넨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정숙은 40년 전 진실을 알게 되었고 명자의 집이 경매로 나온 사실에 그 집을 낙찰받았던 거였죠. 명자가 갈 곳이 없어 별실로 들어간 그날 밤 정숙이 아들 태연을 원래 명자의 집이었던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왜 계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태연이 피곤한 기색으로 앉으며 물었습니다. 내 아내와 장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너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숙이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들어봐. 내 귀로 직접 듣고 판단해. 정숙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김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야근이 끝나고 탈의실에 옷을 가지러 갔는데 명자가 정숙이 사물함 앞에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태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어머니가 40년간 짊어져야 했던 억울한 누명과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장모의 추악한 진실이 그의 귀를 통해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차오르는 배신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진짜예요, 어머니? 태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숙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이야기, 별실에 장모와 서윤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별실로 가서 너네 장모한테 내 귀로 직접 듣고 네가 직접 판단하거라. 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나 별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머니의 40년의 시간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별실의 작은 방 명자와 서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낡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서윤아.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듯한 태연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태연 씨.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 서윤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연은 그런 아내의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봐. 태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김영희의 떨리는 증언이 다시 한번 방 안의 축축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변해갔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한마디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때 내가 똑똑히 봤거든. 명자가 정숙이 사물함에 돈뭉치랑 포장지를 넣는 걸. 서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녹음기를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태연이 그 손을 거칠게 막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장모님이 저지른 짓을. 녹음이 끝난 후
방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장모님,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태연이 배신감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명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발뺌했습니다. 40년 전 일을 어떻게 똑똑히 기억해. 저 여자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바로 그때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태연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뭐 대수냐고. 까마득한 옛날 일이잖아. 4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시어머니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서윤의 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쳐. 그래서 우리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사랑과 연민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당연하지. 나는 아무 잘못 없잖아. 엄마가 했다는 일도 확실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데? 태연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서 낯선 괴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 서윤아. 나는 당신처럼 무서운 사람과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어. 서윤이 경악하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연 씨, 진정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태연이 뱀이라도 닿은 듯 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숙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듯 조용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혼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을게요. 태연이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이어 명자와 서윤이 절망적인 얼굴로 위층으로 따라 올라왔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명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정수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일로 상처를 줘? 그날 일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어. 명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는 없어. 정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가 나한테서 훔쳐간 내 청춘, 내 인생 40년을 평생 이 집에서 죽은 듯이 1년 동안 내 수발이나 들면서 갚아. 정숙은 이어 넋이 나간 서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윤아, 태연이랑 이혼하고 어떠할래? 서윤이 겁에 질린 채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있겠어요. 엄마랑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다는 이기심이 결국 그녀에게 가장 굴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지독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에 빠진 두 모녀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길고 길었던 복수가 완성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화려했던 저택에는 새로운 질서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명자의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거실은 이제 정숙의 품격으로 차분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깊숙이 앉아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시장에 들러 가게들을 둘러보고 온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매일 시장에 나갔지만 이제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상인이 그녀를 향해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시장관리소에서도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차 가져왔어. 명자가 찻잔을 받친 쟁반을 들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화려하고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값싼 회색 앞치마를 두른 채 허리를 굽신거리는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였습니다. 거기 놔둬. 정숙은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녀처럼 다과상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정중히 올려놓았습니다. 찻잔 옆에는 그녀가 매일 아침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옥년당 양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 넓은 마당에서는 서윤이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명품 드레스와 하이힐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녀는 이제 무릎 나온 작업복 바지에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죠. 어머님, 유리창도 깨끗이 다 닦아놨어요. 서윤이 마당에서 집안을 향해 마치 자신의 성과를 보고하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에 창밖을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런 대꾸도 없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태연이 환한 얼굴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 왔구나. 오늘은 일찍 왔네. 정숙이 신문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반갑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이혼 후 시내에 따로 거처를 마련한 태연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서먹했던 모자 관계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 따뜻한 사이로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그럼 아주 좋다마다. 이제야 정말 두 발 뻗고 자는 기분이야. 태연이 따뜻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제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집이 어머니께 참 잘 어울려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명자가 후식을 위해 다시 차를 우려왔습니다. 다과상에는 어김없이 그 옥년당 양갱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양갱 상자를 옆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치워. 응. 명자가 황급히 양갱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직접 만든 작은 용기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모양은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수제 양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태연이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응. 내 외할머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솜씨 그대로 만든 거란다. 그것은 40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녀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딸을 위해 만들어주시던 바로 그 양갱이었습니다. 비싼 재료 하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양갱 하나를 집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소박한 그리움이 담긴 맛이 혀끝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는 명자와 서윤이 지친 몸을 이끌고 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1년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대로 빌라 얻어주려고 한다. 이제 내보낼 거야. 그러니 너도 편하게 오렴. 그동안 미안했고 고생했다. 아들, 이 양갱 너도 맛 좀 보렴. 이 맛이 어떻니? 태연이 어머니가 건넨 양갱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외할머니께서 이런 걸 만들어 주셨군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양갱이었지. 정숙이 양갱을 천천히 씹으며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정원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인생이 이 양갱처럼 달콤하고 평온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발밑에서 묵묵히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남은 양갱 조각을 입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마친 자의 허무한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되찾은 자의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